안녕하세요. 리플 XRP에 관련된 이야기 하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켰습니다. 요즘 리플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네이티브 스테이킹에 대한 언급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이티브 스테이킹이 뭐죠? 그러니까 뭐 이더리움이 가장 전형적인 예죠. 비트코인처럼 복잡한 연산 문제를 풀어서 블럭을 할당받아서 채굴 하는 게 아니고 스테이킹을 하는 거죠. POS, Proof of Stake이라고 해서 누가 스테이킹을 많이 했냐에 따라서 합의에 도달하고 채굴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요런 리플에서도 이러한 식의 네이티브 스테이킹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들이 물론 예전부터 나왔지만 특히 지난 6월 이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경우에 과연 우리 XRP 레저, 즉 우리 XRP의 리플의 블록체인이 변화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리플은 송금, 그 다음에 국제 간 지불 이런 거에 특화된 블록체인이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저는 섹터 1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섹터, XRP의 제일 섹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지난 6월에 EVM이라고 하는데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 그러니까 EVM을 사이드 체인에 탑재를 했습니다. XRP 레저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XR 단순히 국제 송금하고 국제 지불하는 그렇게 한정된 블록체인이 아니고 이제는 플랫폼 블록체인, 그러니까 이더리움처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제일 큰 투자 회사죠. 미쓰비시 투자 은행이랑 함께 일본의 상업용 부동산을 RW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우리 XRP 레저에서. 옛날에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사이드 체인에 EVM, 이더리움 가상머신을 탑재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갈라서 섹터 2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섹터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어쨌든 출발은 좋습니다. 6월 달에 탑재를 해서 이제 뭐 한 5개월 됐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10위권의 블록체인이 됐어요. WA, DeFi 시장에서 그 사용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총이나 이런 게 단 몇 개월 만에 상승을 했죠. 그래서 리플, XRP 레저가 갖고 있는 섹터 2, RWA나 DeFi 시장에서의 가능성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바로 네이티브 스테이킹입니다. 즉 뭐냐면 이렇게 플랫폼 블록체인이 됐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합의 구조가 이제 변해야 되거든요. 기능은 이제 됐다 치는데 점점 많아질 거 아닙니까? 이 양이나 시총들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합의 구조를 원활하게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술적 요구를 받고 있는 거죠. 현재 XRP 레저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몇 가지 의견들로 좀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 리플 관련 엔지니어들이. 첫 번째는 외부 검증자 시스템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 검증자층이 외부에 이렇게 있고요. 블록체인 내에. 그 다음에 이들이 자기들의 지분을 기반으로 내부의 핵심 검증자를 선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핵심 검증자가 핵심 노드가 원장 확정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합의하고 여기서 한번 합의하는 이중 합의 모델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라는 의견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 합의 구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것을 유지합니다. 지금 XRP 레저는 어떤 구조냐면 전 세계적으로 딱 한 7개 정도의 핵심 노드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더리움처럼 전 세계 3, 4만 개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중앙 집권적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리플을 비판을 할 때 이거는 블록체인이 아니다. 너무 중앙 집권적이다라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트랜잭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를 어떻게 하냐면 딱 핵심 노드 7개만 지금 남겨놨어요. 요들이 아주 재빠르게 합의하고 결정을 해나가는 그런 구조인데 이 두 번째 제안은 뭐냐면 기존의 합의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기서 생기는 수많은 거래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블록체인을 쓰면서 가스비가 발생이 됩니다. 이 거래 수수료. 그리고 이 거래 수수료는 뭐로 지급하는 거예요? XRP로 지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XRP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요 거래 수수료를 영지식 증명, ZK. 그죠? 뭐냐면은 합의는 해주는데 지식을 오픈하지 않은 상태로 합의를 해주는, 검증을 해주는, 이걸 이제 영지식 증명이라고 해서 요즘 아주 블록체인 산업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검증 방식인데, 어쨌든 영지식 증명의 비용으로 이 거래 수수료를 활용한다는 거죠. 활용하면서 이걸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한다. 그러니까 하나는 어느 정도 기존 걸 유지하면서 여기에 이제 영지식 증명 검증 시스템을 붙여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하는 거고, 한쪽은 이중 합의 구조를 새롭게 만들자는 거죠. 근데 둘 다 기술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섹터 2의 시대예요. 즉 국제 송금, 국제 결제 이런 거는 앞으로 경쟁하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섹터 2, 플랫폼 블록체인, 지금 이더리움이 지배하고 있는 플랫폼
블록체인 요 영역 같은 경우에는 리플이 약해요. 아직은. 그래서 요 부분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식의 XRP 레저의 합의 방식을 여기에 맞는 RWA나 DeFi에 맞는 합의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원론적 입장에서 너무나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XRP 레저가, 즉 XRP 블록체인이 결제 중심에서 DeFi, 즉 RW, 섹터 2로 확장돼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거죠. 이건 뭐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비교를 해보면 아직은 좀 열악한 상태죠. 그래서 예를 들면 XRP 레저의 DeFi 생태계에서의 총 예치 자산 TVL은 7,577만 달러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더리움은 713억 달러, 솔라나만 해도 94억 달러. 이 부분에 대한 규모가 더 커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검증의 방식을 DeFi에 맞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이 부분이 또 한번 섹터 2의 시대를 맡고 있는 우리 리플에게 있어서 아주 중차대한 핵심이고, 이게 가능하다면 좀 불장이 오기 전에 어느 정도 기술적인 가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 같이 공유하면서 이제 재단에 관련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시경제 상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이 모든 거를 무시하더라도 재단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이 암호화폐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과장을 하면, 오히려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들은 물론 차트도 보고 거시경제도 보고 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 핵심적으로 보는 게 그 암호화폐를 발행한, 제작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재단의 정책과 재단의 상황들을 보거든요. 재단의 어떤 정책들만 봐도 우리들은 이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그중에서 우리가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락업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락업의 해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재단이 얼마나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특히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재단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짤막하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제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물량을 잠가두는데, 이거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락업 해제 이후에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락업 해제 직전의 모습입니다. 락업 해제 후에는 대부분 급락이 오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가격의 급등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세력들이 대량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격적인 건, 이걸 위해서 재단이나 프로젝트 측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실제로 리플이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락업 해제 전에 가격을 뻥튀기 시키기 위한 그 시세 조작을 한 적이 있었고, 이게 발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했지만, 모든 정황을 볼 때 사실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초기 투자자들 때문이에요. 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지, 어떤 보상 개념의 수익을 줘야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초기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2차, 3차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기에 부풀리기, 뻥튀기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락업 해제 전에 락업 일정에 맞춰서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이 락업 해제 후에는 급등 후에 급락 패턴이 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락업 해제 전에 매수를 해야 되고, 락업 해제 후에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 이제 엄청난 수익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제가 특정 경로를 통해서 이 재단 측의 어떤 락업 해제 일정을 입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해당 문서는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제가 좀 모자이크 한 거 좀 양해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는 이제 재단 측의 락업 일정부터 물량, 목표가까지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정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면 엄청난 고수익을, 대박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592-6921,
2592-6921로 부자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 모자이크 없는 아까 보셨던 그 문서 원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어디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시그널이 담겨 있는 문서를 직접 핸드폰으로 PDF 형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592-6921 010-2592-6921로 리플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 모자이크 없는 아까 보셨던 그 문서 원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어디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시그널이 담겨 있는 문서를 직접 핸드폰으로 PDF 형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